박진우는 저녁 8시 정각에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서 나왔다. 20년간 건설 회사를 키워오며 몸에 밴 시간 엄수 습관은 그의 제2의 천성이었다. 혼란을 용납하지 않는 건설업은 철저한 시간 관리를 요구했다. 48. 그의 손안에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있었고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투자자들과의 협상이었다. 내일은 신규 부지 답사를 위해 도시 외곽으로 나가야 했다. 삶은 예측 가능하게, 놀라움 없이 차분하게 흘러갔다. 그는 검은색 SUV의 키를 꺼내 들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늘한 가을 저녁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가로등은 이미 켜져 텅 빈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다. 박진우는 사무실의 소란이 잦아들고 온전히 자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좋아했다. 저 멀리 지난 3년간 그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준 차가 보였다. 믿음직하고 강력하며 편안한 차. 그런데 운전석 문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중간 키의 여자였다.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를 두르고 낡고 긴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살아있고 날카로웠다. 두 손으로는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구걸하는 사람이거나 어느 재단의 활동가겠지. 그는 자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저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차갑게 물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상했다. 평온하면서도 긴장감이 서려 있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금 차에 타지 마세요. 그녀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합니다. 박진우는 실소했다. 그거였군. 돈을 뜯어내려고 연극을 하는 점쟁이나 사기꾼. 사무실 근처나 역, 쇼핑몰에서 수십 번은 마주친 부류였다. 항상 똑같은 수법이었다. 겁을 주고 큰돈을 받고 애군을 막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보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예언 따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잘라 말했다. 길 좀 비켜주시죠. 하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을 뻗어 그의 재킷 소매를 붙잡았다. 예상외로 악력이 강했다. 아래를 보세요. 그녀가 끈질기게 말했다. 차 밑이요. 박진우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멈칫하게 했다. 히스테리도 애원도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SUV 차체 및 아스팔트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겨우 그곳까지 닿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검은 얼룩이 보였다. 기름진 브레이크액이 번지고 있어요. 여자가 그의 소매를 놓으며 설명했다. 15분쯤 전에 어떤 남자를 봤어요. 앞바퀴 쪽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더군요. 저를 보더니 서둘러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녀는 주차장 맨 끝 출구를 가리켰다. 불길한 예감에 박진우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그는 쭈그려 앉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이었다. 얼룩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보였고 바퀴 옆에는 자국이 남아있었다. 흙 묻은 운동화나 구두의 밑창 자국. 누군가 바로 얼마 전까지 여기 서 있었던 것처럼 선명했다. 당신 누구요? 그가 벌떡 일어서며 날카롭게 물었다. 브레이크에 긴 건 어떻게 알았죠? 최명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점쟁이에요.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주고 돈을 벌죠. 여기를 지나가다 그 남자를 봤어요.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기다렸다가 차 주인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고 차체 밑으로 빛을 비췄다.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브레이크 호스 어딘가에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만약 그가 운전대를 잡고 고속으로 도로를 달렸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커브를 돌 때나 추월할 때 그 결과는 상상할 필요도 없었다. 왜 그냥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까? 그가 전보다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명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은 항상 제때 신호를 보내주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비사를 부르세요. 차를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급 출동 서비스 번호를 눌렀다. 통화는 몇 분 걸리지 않았다. 상담원은 30분 내로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최명희에게 돌아섰다.
여자는 어딘가를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얼굴은 생각에 잠긴 듯 초연해 보였다. 고맙습니다. 그가 겨우 뱉어냈다. 정말로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요. 최명희가 동의했다. 아니면 그저 불행과의 만남을 잠시 미뤄준 것뿐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상한 말투였다. 박진우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서비스밴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연장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김태현, 차량 사보타주 흔적 감식 전문가였다. 박진우는 일부러 그를 불렀다. 직감적으로 일반 정비사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이 SUV를 훑어보며 인사했다. 무슨 일이시죠? 박진우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김태현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휴대용 랜턴을 꺼내 차체 밑을 살피기 시작했다.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최명희는 여전히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김태현이 일어나 걸레로 손을 닦았다. 절단 흔적입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오른쪽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네요. 깔끔한 작업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칼집을 냈어요. 브레이크액이 서서히 새어나가도록 계산한 겁니다. 아마 고속으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야 문제를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고는 피할 수 없었겠죠? 그의 말은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박진우는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본의대 기댔다. 누군가 그의 죽음을 원했다. 누군가 대낮에 보안 요원이 있는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 접근해 태연하게 사보타주를 저질렀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다. 소견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김태연에게 물었다. 경찰에 제출할 공식적인 문서로요. 물론입니다. 지금 손상 부위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주차장 CCTV 기록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증인분께서 그가 최명희를 향해 턱짓했다. 그 남자를 보셨다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우는 여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조각상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 계셨던 겁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솔직하게요. 신비주의적인 얘기 말고요. 저를 미행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나요? 최명희는 대화 내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매일 시내를 걸어 다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역 근처나 쇼핑몰, 가끔은 공원에서 행인들의 점을 봐주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당신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차 옆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봤죠. 너무 서두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도망치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가 뭘 했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브레이크액이라는 걸 알아보셨다고요. 박진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최명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기계를 고치셨어요.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기름과 경유, 부동액과 브레이크액을 구분할 줄 알았죠. 얼룩이 특징적이었고 옆에 남은 신발 자국도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몸을 숙인 채 거기 서 있었던 거니까요. 논리적이었다.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논리적이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경고해준 값으로요. 기다려준 대가 말입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아직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 나중에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신의 안전부터 챙기세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십시오. 그녀는 몸을 돌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박진우는 할 말을 잃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여자, 이상한 만남. 하지만 그녀 덕분에 그는 살아남았다. 김태현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손상 부위를 사진 찍고 있었다. 주차장 경비원이 다가와 연신 사과했다. 그 구역의 카메라는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었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리가 없지. 박진우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오는 내내 머릿속으로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다. 누가 그의 죽음을 바랄 수 있을까? 경쟁자는 많았다. 하지만 살인 청부까지 갈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사업은 깨끗했고 거래는 투명했다.
개인적인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다. 5년 전 아내와 이혼했지만 평화롭게 헤어졌다. 재산 분할도 다툼 없이 끝났다. 딸 서아는 3년째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여동생 진아는 10년째 해외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했다. 다른 가까운 친척은 없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집은 늘 그렇듯 정적으로 그를 맞았다. 디자이너 가구와 최소한의 개인 물품으로 채워진 넓고 편안한 아파트. 박진우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창가 의자에 앉았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점쟁이 최명희가 걷고 있을 것이다. 또 어딘가에는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그놈이 숨어 있을 것이다. 동전의 양면, 위험과 구원.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장 먼저 변호사 이수진에게 전화했다. 중년의 똑똑하고 집요한 여자로 6년간 그를 위해 일하며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이 변호사, 조사가 필요해.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전면적인 조사, 경쟁사, 전 파트너, 최근 5년간 얽혔던 모든 사람들. 나에게 해를 가할 동기가 있을 만한 놈들을 찾아. 무슨 일 있었습니까, 대표님?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젯밤에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일단 움직여줘. 전화를 끊고 그는 최명희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디에 살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점쟁이는 역과 쇼핑몰을 언급했다.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김태현에게 전화했다. CCTV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일부요. 김태현이 답했다. 인접구역 카메라에 그 시간쯤 주차장을 떠나는 남자가 찍혔습니다. 중간 키에 어두운 재킷, 야구 모자를 썼더군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걸음걸이가 특이합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어요. 자료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리를 전다. 단서였다. 박진우는 김태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범인을 빨리 찾을 것 같지는 않았다. 직접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최명희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 했다. 이틀 후 그는 그녀를 찾아냈다. 여자는 쇼핑몰 입구에 서서 접이식 테이블 위에 타로 카드를 펼쳐놓고 있었다. 몇몇 호기심 어린 행인들이 멈춰서서 점괘에 대해 물었다. 최명희는 품위 있게 느긋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그 낡은 코트 그대로였다. 스카프도 단정하게 매여 있었다. 옆에는 여전히 그 천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가 다가가며 인사했다. 최명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고요. 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안에는 반년은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한 거액이 들어 있었다. 최명희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유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습니까? 제가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구했다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녀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다른 제안을 하죠. 박진우는 인상을 썼다. 어떤 제안 말입니까? 바닷가 별장이라도? 아니면 제 회사 중 하나를 맡으시겠습니까? 그가 웃으며 물었다. 최명희는 카드를 한 댁으로 모아 가방에 넣고 그를 오랫동안 가늠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러고는 박진우의 유머 감각을 알아챈 듯 미소 지었다. 당신에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죠? 당신이 자란 집, 도시 외곽 깊숙한 곳에 있는? 지금은 비어 있고요. 박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지? 그 집은 실제로 존재했다. 아버지 박도식의 소유였지만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다. 주변 부지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팔렸고 그 집만 쓸모없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 집에 대해 어떻게 압니까? 그가 천천히 물었다. 운명이 알려주더군요. 최명희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 집 열쇠를 주세요.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값나가는 게 없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예요. 편의시설도 없고요. 왜 거길 원하십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제 가족을 위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요. 제게는 딸 은영이가 있습니다. 25살이죠. 그리고 손주가 둘,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가 있어요. 5살입니다. 우리 셋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요. 좁고 시끄럽죠. 아이들에게는 넓은 공간과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당신의 집이 딱입니다. 논리는 확고했다. 박진우는 들은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한편으로는 그 집이 자신에게 필요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필 그 집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최명희가 정말 무언가 아는 걸까?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열쇠는 제 차 글로브 박스에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세요. 어차피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집이니까요. 최명희는 거래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가에 감사의 빛이 스쳤다.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진우는 그 말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했다. 그는 열쇠를 가지러 차로 돌아서며 등 뒤에 꽂히는 점쟁이의 무거운 시선을 느꼈다. 최명희는 열쇠를 받은 지 사흘 만에 그 낡은 집으로 이사했다. 박진우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짐을 싸서 고용한 1톤 트럭에 싣고 도시 외곽으로 떠났다. 딸 은영이 이사를 도왔다. 말수가 적고 마른 체형에 거친 손을 가진 젊은 여자였다.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는 옆에서 뱅뱅 돌며 끝없이 질문을 해댔고 틈만 나면 짐 상자 안으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집은 축축하고 익힌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어두워진 목재로 지은 2층 건물은 현관 계단이 기울어져 있었고 덧문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한때 이곳에는 박씨 가족이 살았다. 아버지 박도식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어린 진우. 그 후 아내가 죽고 진우는 공부하러 도시로 떠났다. 딸 역시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말년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보냈다. 집은 버려졌다. 10년 전 그가 죽은 후 건물은 판자로 막힌 채 잡초에 뒤덮여 시간의 흐름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명희는 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벽을 더듬으며 모든 방을 둘러보았다. 은영은 말없이 창문을 닦으며 거미줄과 묵은 때를 걷어냈다. 아이들은 넓은 공간과 자유를 만끽하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이웃들의 끊임없는 다툼과 비좁은 방,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이 있던 반지하 생활에 진저리가 난터였다. 여기는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엄마, 여기 지하실이 있어요. 은영이 부엌 구석의 문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최명희가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낡은 노스의 자물쇠가 단단히 걸려 있었다. 열쇠 꾸러미에는 맞는 열쇠가 없었다. 나중에 해결하자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우선 살방부터 정리해야지. 할 일은 산더미였다. 일주일 후 전기가 연결되었다. 다행히 전선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 집에 전기를 끌어오는 작업만 하면 됐다. 물은 당분간 마당에 있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우물에서 길어다 썼다. 난방은 수리가 필요했지만 가을 날씨가 따뜻해 거실에 있는 난로로 버틸만 했다. 땔감은 헛간에서 마른 상태로 발견되었다. 최명희는 박진우에게 수리비를 요청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간단한 보수 공사를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송금했다. 점쟁이는 근처 마을에서 인부 2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지붕을 떼우고 현관 계단을 보강했으며 썩은 바닥 널빤지를 교체했다. 은영과 어머니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바닥을 닦았다. 아이들은 힘닿는 대로 양동이를 나르고 연장을 건네고 쓰레기를 모으며 도왔다. 2주가 끝날 무렵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낡았지만 안에는 아늑함이 깃들었다. 깨끗한 창문, 새 커튼, 말끔히 닦인 바닥. 거실에서는 난로가 타닥거리며 방 안을 온기로 채웠다. 부엌에서는 은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최명희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 은영은 어머니가 지하실 문 옆에 오랫동안 서서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자물쇠는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최명희는 분명 그곳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마을에 다녀와 새 자물쇠와 쇠톱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지하실 문에 달린 자물쇠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엄마, 거긴 왜 들어가려고 하세요? 은영이 옆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조용히 물었다. 확인할 게 좀 있어. 최명희가 얼버무렸다. 걱정 마오, 곧 알게 될 거야. 자물쇠는 사흘간의 시도 끝에 잘려나갔다. 문이 살짝 열리며 지하실에 퀴퀴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최명희는 손전등을 들고 띠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5m 곱하기 5m 정도의 크기의 천장이 낮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벽을 따라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통조림이 놓인 선반이 있었다. 중앙에는 약 1m 곱하기 2m 크기의 콘크리트 판이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는 낡은 페인트나 타르처럼 보이는 검은 물질로 더러워져 있었다. 최명희는 판 옆에 쭈그려 앉아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분명 집을 지은 후에 놓인 것이었다. 왜? 그 밑에 뭐가 있지? 그녀는 삽자루로 판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판 아래가 비어있는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전설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위로 올라온 그녀는 문을 새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숨겼다. 은영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일렀다. 소란 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근처에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 가장 가까운 집은 작은 숲 너머 300m 거리에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했다. 또 한 주가 지났다. 최명희는 계속 집을 정리했지만 지하실에 내려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은영은 어머니가 그곳에서 낡은 상자들을 꺼내 내용물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 빼곡한 글씨로 가득한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가 나타났다. 편지, 서류들. 은영이 들여다보려 하자 최명희는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치웠다. 그 사이 아이들은 주변을 탐험하며 숲을 뛰어다니고 개울가에서 놀고 버려진 헛간을 뒤졌다. 어느 날에는 비쩍 마르고 더러웠지만 충성스러운 눈빛을 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다. 은영은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동물을 키워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준이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결국 키우기로 했다. 개 이름은 바둑이라 짓고 씻기고 먹여 헛간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바둑이는 감사할 줄 아는 개였다. 온종일 아이들 곁을 맴돌며 마당을 지키고 낯선 사람에게 짖었다.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김씨 노부부가 두어 번 찾아와 새 입주민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최명희는 짧고 정중하게 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대답했다. 집주인에게 집을 빌렸고 가족과 함께 살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놀러 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하지만 은영은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저분들 이 집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가 말했다. 김씨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최명희는 씩 웃었다. 사람들은 전설 만들기를 좋아하지. 낡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 당연히 귀신이나 허튼 소문이 돌겠지.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은영은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최명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밤마다 지하실에 내려가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어느 날 은영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쿵 하는 소리, 긁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듯 했다. 그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지하실 문에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그러다 다시 긁히는 소리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녀가 문을 살짝 열며 불렀다. 최명희는 지하실에서 콘크리트 판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큰 망치가 들려 있었다. 판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조각들이 옆으로 치워져 흙바닥에 구멍이 드러나 있었다. 손전등이 옆에 놓여 구멍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뼈, 사람의 뼈가 보였다. 은영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최명희가 돌아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내가 찾던 거야. 들어와서 문 닫아라. 할 얘기가 있다. 은영은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뼈, 집 밑에 뼈가 묻혀 있었다. 누구의 뼈일까?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았을까? 안작 최명희가 낡은 상자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잘 들어. 전부 다 말해줄게.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천천히,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박도식의 전 파트너였던 강민철에 대해, 그들이 함께 첫 집을 짓고 첫 돈을 벌었던 90년대 사업에 대해, 1994년에 그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에 대해, 그리고 강씨 가족이 살인이라고 믿었던 강민철의 실종에 대해. 내 할아버지 최명희가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강민철의 동생이었어. 이름은 강민호.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지. 강민철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집으로 박도식을 찾아왔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할아버지는 평생 박도식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집은 버려졌고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지. 모든 게 잊혔어. 은영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강씨 집안의 친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일부러 이 집을 찾았던 것이다. 이 집 주인이 박도식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최명희가 말을 이었다. 운명이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어?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 만약 강민철의 유해가 여기 있다면 찾아야 했어. 우리 가족의 이름에서 의심을 씻어내야 했고, 내 할아버지는 평생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고통받았어. 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박진우 씨 차 옆에는 어떻게 은영이 겨우 쥐어짰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군요. 최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난 정말 시내에 있었고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 그날 저녁 차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기다렸어. 나중에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 거고. 나머지는 내가 아는 대로야. 박진우가 보답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집을 달라고 했지. 그는 동의했고. 이제 우리에게 진실을 알 기회가 생긴 거야. 이 뼈들로 뭘 하실 건데요? 은영이 구멍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선 이게 정말 강민철의 뼈인지 확인해야 해. 최명희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지. 지하실에서 서류 상자들, 낡은 편지들, 계약서 초안, 기록들을 찾았어. 거기에 중요한 뭔가가 있어. 분명히. 모든 걸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에서는 두려움으로 모든 게 차갑게 식어갔다. 그들은 어쩌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묻힌 집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과거를 파헤치며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철저히 감시해. 최명희가 말했다. 너무 어려서 알아선 안 돼. 그리고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해선 안 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은영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들은 지하실을 잠그고 위로 올라왔다. 은영은 남은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이며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그들의 새집 아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삶은 평소처럼 계속되었다. 최명희는 아침을 준비했고 은영은 아이들을 산책시킬 준비를 했다. 바둑이는 밥을 달라고 조르며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다. 햇살은 밝게 빛났고 가을 공기는 썩은 잎사귀 냄새가 섞인 채 서늘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아래에는 긴장과 불안, 불길한 예감이 숨어 있었다. 최명희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계속 연구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들면 그녀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읽고 메모를 했다. 은영은 가끔 어깨너머로 필체를 해독하려 애썼다. 박도식의 편지, 회의록, 계약서 초안. 모든 것이 강민철이 사라진 94년도 날짜였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 최명희가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박도식은 갈등에 대해 썼어. 강민철이 그를 협박하고 침묵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침묵이었을까? 박도식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편지에는 답이 없었다. 암시와 생략뿐이었다. 최명희는 화가 나서 같은 내용을 10번씩 다시 읽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았다. 점차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박도식과 강민철은 법이 허술하고 감시가 약했던 90년대에 집을 지었다. 아마도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뇌물을 주고 고객을 속였을 것이다. 강민철은 깨끗하게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고 모든 것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박도식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살인까지. 박도식이 정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최명희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강민호가 들려준 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다. 강민철은 원칙주의자였고 정직했으며 속임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로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도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편지로 미루어 보아 궁지에 몰리고 절망한 사람이었을까? 절망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아이들은 적응했고 반지하 방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은영은 근처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3번 그곳에 가며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다. 최명희는 계속 점을 봤지만 서류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횟수는 줄었다.
이웃들은 새 입주민들에게 익숙해져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지만 어느 날 저녁 평화를 깨는 사건이 일어났다. 은영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일터에서 돌아왔다. 엄마, 거기 누가 다녀갔어요? 그녀는 문턱을 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집 주변 울타리 근처에서 발자국을 봤어요. 새로 생긴 자국이에요. 그리고 바둑이가 밤새 짖었어요. 최명희는 경계하며 마당으로 나가 울타리를 살폈다. 정말로 굵은 남자의 발자국이 있었다. 분명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밤에 와서 집 주위를 돌고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냥 떠돌이 아닐까요? 은영이 추측했다. 아니면 도둑이 훔칠 게 있나 살펴보는 걸지도요. 그럴 수도. 최명희가 동의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날 밤 늦게까지 창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바둑이는 정말로 몇 번 짖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또 한 주가 지났다. 발자국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명희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이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색을 서둘러야 했다. 강민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고, 그런 다음에야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구멍을 들여다보고 뼈를 유심히 살폈다. 두개골 뒤쪽에 마치 충격으로 인한 것처럼 금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자연사가 아니었다. 사고 아니면 살인. 질문은 점점 많아지고 답은 점점 줄어들었다. 두 번째, 달이 끝나가고 있었다. 최명희는 곧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박진우에게 자신이 알아낸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집 뒤의 숲을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 과거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비밀을 밝혀내리라고. 박진우는 석 달 동안 낡은 집에 대해 잊고 있었다. 삶은 그를 정신없이 몰아붙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자들과의 협상, 경쟁사와의 소송. 그의 목숨을 노렸던 사건은 경찰이 해결하지 못했다. 다리를 저는 남자는 찾지 못했고 카메라는 선명한 얼굴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공중에 뜬 채 다른 미제 사건들 사이에 묻혀갔다. 박진우는 개인 경호를 고용하고 차를 바꿨으며 사무실 보안을 강화했다. 더 이상 그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11월 말 어느 날 아침, 그는 최명희를 떠올렸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아침 식사를 하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훑어보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 점쟁이는 어떻게 지낼까? 집에 잘 적응했을까?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석 달이 지났다. 꽤 긴 시간이었다. 한번 찾아가서 모든 게 괜찮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볼 만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해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집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다. 고속도로를 지나 시골길로, 그리고 좁은 숲길로 접어들었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이 길을 오지 않았지만 길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부지가 시작되는 갈림길까지 정확하게 안내했다. 집은 변해 있었다. 박진우는 대문 옆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살펴보았다. 지붕은 수리되었고 현관 계단은 보강되었으며 창문은 깨끗하게 닫혀 있었다. 마당은 깨끗했고 헛간 옆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로를 피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잘 살고 있구나. 그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밀었다. 문이 조용한 띠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그를 맞았다. 집 모퉁이에서 늙은 잡종견 한 마리가 튀어나왔지만 사나워 보였다. 박진우는 멈춰섰다. 개는 몇 미터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바둑아, 조용히 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서 똑같이 생긴 두 남자아이가 달려나왔다. 쌍둥이였다. 낡은 점퍼에 고무장화를 신은 5살쯤 되어 보였다. 한 아이가 개의 목줄을 잡았고 다른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누구세요? 첫 번째 아이가 바둑이를 붙잡으며 물었다. 나 이 집 주인이야. 박진우가 상냥하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나는 박진우라고 해. 저는 민준이에요. 첫 번째 아이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얘는 제 동생 서준이고요. 저희는 엄마랑 할머니랑 여기서 살아요. 알고 있어? 최명희 할머니는 집에 계시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가 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고 안을 향해 외쳤다. 할머니,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주인이라고 해요.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떤 아저씨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는 최명희가 집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여자는 1분 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를 알아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놀람, 두려움.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박 대표님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며 설명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려고요? 괜찮습니다. 모든 게 좋아요. 최명희가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집은 아주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녀는 현관 계단에 서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자세와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제안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오랫동안 안 와봐서. 최명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손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서요. 어수선한 건 양해해주세요. 어수선하지 않았다.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가구는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난로는 타닥거리며 방 안을 온기로 채웠다. 부엌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박진우는 익숙한 방의 구조를 알아보았지만 분위기는 낯설었다. 예전에는 집이 죽어있고 텅 비어 있었다. 이제는 살아 있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최명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제안했다. 좋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그가 뒤따랐다.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따라왔다. 최명희는 낡은 도자기 찻잔에 커피를 따라 식탁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진우가 뜨거운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시골 생활에는 익숙해지셨고요. 익숙해졌습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딸 은영이는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일해요. 딸이 집에 있을 땐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그렇게 교대로 합니다. 아이들은 온종일 맑은 공기를 마시죠. 반지하 방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어차피 비어있던 집이었는데요. 누군가 사는 게 낫죠? 대화는 겉돌았다. 최명희는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시선은 불안하게 움직였고 손은 신경질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박진우는 그녀가 자신이 빨리 떠나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집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엇을 바꾸셨는지 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최명희가 동의했지만 목소리는 어색했다. 그들은 방들을 둘러보았다. 거실, 위층의 침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또 다른 방,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사치스럽지 않았다. 박진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여기가 그의 침대가 있던 곳이었다. 여기서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셨다. 저기서 어머니는 점심을 준비하셨다. 기억이 아프게 찔렀다. 그는 추억을 떨쳐내고 1층으로 돌아왔다. 부엌 구석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 새 자물쇠가 달린 낡은 문 위 예전에는 지하실이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연장과 통조림을 보관하셨다. 박진우는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겨 있었다. 지하실도 사용하십니까? 그가 무심하게 물었다. 최명희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창고로 써요.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죠. 별거 없어요. 한 번 봐도 될까요? 어둡고 더러워요. 최명희가 재빨리 말했다. 계단도 가파르고 위험하고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박진우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자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초조해하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최 여사님, 저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녀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낡은 물건들이요. 아마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들이겠죠? 그는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최명희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하고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박진우는 떠났지만 불안감은 남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지하실과 관련이 있었다. 도시에 돌아온 그는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해. 그가 대답을 기다리자마자 말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줘. 있는 건 전부 다 부지 이력, 이전 소유주, 분쟁, 소송, 어떤 언급이라도 좋아. 무슨 일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놀라워했다. 모르겠어. 어쩌면 빨리 움직여줘. 이수진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는 당혹스러워 보였다. 대표님, 좀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대표님 아버님 집이 1994년도 기록보관소 사건 파일에 등장합니다. 아버님 박도식 씨와 파트너 강민철 씨 사이에 분쟁이 있었더군요. 함께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강민철 씨가 박도식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요.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씨가 실종됐거든요. 실종 신고 후 2년간 수색했지만 결국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들은 내용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강민철, 94년에 실종. 아버지는 그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왜? 더 찾은 건 없어. 그가 물었다. 강민철 씨에게 친척이 남아 있습니다. 동생 강민호 씨는 5년 전에 사망했고 아들 강지훈 씨가 있습니다. 지금 35살이고요. 시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합니다. 조용하고 전과 기록은 없는 것 같지만 그녀는 말을 흐렸다. 강지훈 씨가 몇 번 대표님 집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3년 전쯤 그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더군요. 그러다 그만뒀고요.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실종된 강민철의 아들이 집에 관심을 보였다고. 왜?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 연락처를 찾아줘. 박진우가 지시했다. 주소, 전화번호, 직장. 그와 이야기해보고 싶어. 왜요? 이수진이 경계했다. 오래된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드는 거야? 진실을 알고 싶어.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동의했다. 하루 뒤, 그녀는 강지훈에 대한 파일을 보내왔다. 박진우는 정보를 훑어보았다. 미혼, 작은 부동산 회사 근무, 소득은 평균, 대출이나 전과 기록 없음.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박진우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에게 전화해 자신을 소개하고 만남을 제안했다. 강지훈은 별다른 질문 없이 동의했고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강지훈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비싸 보이지는 않았다. 악수는 힘찼고 시선은 솔직했다. 그들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습니까? 강지훈이 물었다. 당신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박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민철 씨요. 94년에 실종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 박도식 씨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폈다. 왜 그걸 궁금해하시죠? 그가 차갑게 물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종결됐고 아버지는 찾지 못했고요. 저는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당신 아버님은 사라지셨죠?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의 시선을 살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죠. 제 아버지와 박도식 씨는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90년대에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지만 위험했죠. 그들은 규정을 어기고 뇌물을 주며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사사건에 연루될까 두려워 그만두고 싶어 하셨어요. 박도식 씨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당국에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박도식 씨도 맞서 위협했죠. 그러다 아버지가 그를 만나러 그 집, 도시 외곽에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고 합의하려고요.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박도식 씨를 만나러 갔다가 사라졌어요.
그의 차는 집에서 3km 떨어진 숲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툼의 흔적이나 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박진우는 정보를 가늠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분이었다. 아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왜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요구했습니다. 강지훈이 지친 듯 말했다. 삼촌이셨던 강민호 씨가 관공서를 뛰어다녔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박도식 씨는 모든 걸 부인했고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촌 누나가 그날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고 증언했죠. 물론 거짓말이었겠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촌 누나요? 박진우가 되물었다. 어떤 사촌 누나 말입니까? 박도식 씨에게 박선이라는 육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설명했다. 그녀가 알리바이를 제공했죠. 아버지가 실종된 날 그들이 함께 보리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쯤에 죽었고요. 박진우는 선의 고모를 떠올렸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로 그들을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살인자인 사촌을 비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집에 대해 뭘 압니까? 박진우가 물었다. 3년 전에는 왜 그곳에 갔었죠? 강지훈이 씩 웃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해답은 그 집에 있다고. 그 집을, 특히 지하실을 수색해야 한다고요. 제가 가봤지만 집은 잠겨있고 판자로 막혀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그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점쟁이에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집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확인했죠. 사람들이 이사 온 걸 봤습니다. 가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박진우는 그를 보며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가늠하려 했다. 강지훈은 진실해 보였지만 누가 알겠는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박진우가 천천히 말했다. 석 달 전에 제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게 당신입니까? 강지훈은 움찔했다.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무슨 호스 말입시오? 석 달 전에 누군가 제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사고를 내려 했죠? 당신이 복수하려 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맹세코, 제가 아닙니다. 강지훈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사실인 것 같았다. 강지훈은 정말로 그 시도에 대해 몰랐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였다. 하지만 누구? 그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강지훈이 먼저 떠났고 박진우는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질문. 아버지는 살인자일 수 있고 최명희는 지하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강지훈은 집을 감시하고 있고 정체불명의 누군가는 박진우를 죽이려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진에게 전화했다. 만나야겠어. 급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어? 그들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진우는 강지훈과의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다. 이수진은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했다. 그렇다면 대표님 아버님께서 강민철 씨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녀가 요약했다. 그리고 최명희 씨는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달라고 한 거고요. 증거를 찾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박진우가 의아해했다. 그녀는 대체 누구야? 그녀의 신원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이수진이 결심했다. 강씨 집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조사는 이틀이 걸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명희, 본명 최명희, 강씨 집안의 먼 친척이었다. 모계 쪽으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강민철의 아버지와 사촌 관계였다. 두 집안은 드물게 교류했지만 연은 있었다. 박진우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최명희는 강씨 집안의 친척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로 강민철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하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무엇을?
증거, 아니면 유해. 그는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다. 거기로 가야겠어? 지금 당장. 그녀와 이야기해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잠깐만요. 이수진이 그를 말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생각부터 하세요. 만약 그녀가 정말 심각한 무언가를 찾았다면 그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 집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가 차에 올라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집은 어둠 속에서 그를 맞았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진우는 차를 세우고 문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물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나 박진우요. 이 집 주인. 당신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문지방에 최명희의 딸 은영이 나타났다. 주무세요. 깨워주세요. 은영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최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라, 은영아. 딸이 비켜섰다. 박진우가 안으로 들어갔다. 최명희는 낡은 가운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군요. 박진우가 서론 없이 말했다. 우리 집안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집을 달라고 한 거고요.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최 여사님. 지하실에 뭘 숨겨뒀죠? 여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리죠.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부엌으로가 열쇠로 지하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박진우가 뒤따랐다. 아래에서는 축축함과 곰팡이, 흙냄새가 났다. 최명희는 손전등 빛을 바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산산조각난 콘크리트 판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구멍 안에서는 뼈가 하얗게 보였다. 박진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사람의 뼈, 그의 집 밑에서. 강민철 씨입니다. 최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여기에 묻었어요. 박진우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뼈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뒤통수에 금이간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의 긴 뼈들을 비추고 있었다. 유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놓여 있었다. 마치 시신을 급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던져 넣은 것 같았다. 지하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으며 흙과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게 강민철 씨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최명희는 구덩이 옆에 쭈그려 앉아 유해의 빛이 비치도록 손전등을 내려놓았다. 강민철 씨는 어릴 때 왼쪽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잘못 붙었죠? 보이세요? 그녀는 팔뚝뼈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에 변형이 보여요. 강민철 씨의 동생인 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에 깁스를 했는데 뼈가 비뚤게 붙었다고. 의사들이 재수술을 권했지만 가족이 거절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의 특징이에요. 박진우는 몸을 숙여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뼈가 울퉁불퉁하고 휘어져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잘못 붙은 골절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감식이 필요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DNA 분석, 의학적 소견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최명희가 반박했다. 뼈만 찾은 게 아니니까요. 위로 올라오세요. 나머지를 보여드리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은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최명희는 침실로 들어갔다가 큰 종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식탁 위에 상자를 놓고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 편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걸 여기서 지하실에서 찾았어요. 최명희가 선반 뒤에 숨겨진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다. 당신 아버지가 거기에 보관했더군요. 버리기는 두려웠지만 눈에 띄는 곳에 두지도 못했던 거겠죠. 박진우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필체, 알아볼 수 있는 시원시원한 글씨였다. 1994년 3월자였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강민철이 또 전화했다. 서류 조작을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검찰에 가겠다고 한다. 우리가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둘 다 감옥에 갈 텐데.
하지만 그는 완고하다. 그가 일을 크게 만들까 두렵다. 다음 편지는 4월자였다. 어제 강민철과 만났다. 힘든 대화였다. 그는 위반 증거라며 서류 몇 장을 가져왔다. 내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사본을 만들어 당국에 넘기겠다고 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빚과 책임이 너무 많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듣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으로 일주일을 줬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편지를 넘겼다. 손이 떨렸다. 편지들은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강민철은 정말로 부정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고객을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강민철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손을 떼려 했고 박도식은 그를 놓아줄 수 없었다. 파트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너무나 위험했다. 마지막 편지는 강민철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5월자였다. 강민철이 모레 올 것이다. 마지막 대화라고 했다. 내가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가 검찰로 가거나 선희 누나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답은 집 지하실에서 찾아라. 거기에 진실이 있다. 모든 것이. 편지는 중간에 끊겨 있었다. 박진우는 최명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요.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걱정했다는 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최명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는 상황이 너무 멀리 갔고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박진우는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강민철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짓담한 집을 배경으로 손에는 설계도를 들고 있었다. 행복한 파트너, 친구, 동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정은 언제 저기로 변했을까? 선희 고모가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하셨죠.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가 뭘 했습니까? 모릅니다. 최명희가 인정했다. 편지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박선희는 강민철이 실종된 날 박도식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죠. 그렇다면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시신을 숨기는 걸 도왔을지도요.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버지는 살인자, 고모는 공범. 그의 모든 삶은 거짓과 범죄, 타인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 사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 바로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힘없이 물었다. 왜 이사하고 비밀을 지키는 이런 연극을 벌인 거죠? 최명희는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다. 확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박도식이 살인자라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경찰서에 가서 지하실을 파보세요. 시체가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친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요? 그래서 집을 달라고 했고 여기에 정착했고 지하실을 찾아 판을 깨고 유해를 발견하고 서류들을 찾았어요. 이제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경찰에 갈 수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박진우가 지쳐서 물었다. 제 아버지를 사후에 살인자로 만들고 그의 이름을 진흙탕에 쳐박고 싶은 겁니까?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최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철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원칙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가족은 3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고통받고 추측하고 희망을 가졌죠. 그의 아들 강지훈 씨는 실종된 아들이라는 낙인과 함께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동생의 운명을 모른 채 죽었고요. 그들은 답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민철이 그들을 버리거나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어요. 박진우는 침묵했다. 강씨 가족은 정말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아버지의 명성은 파괴될 것이다. 박진우가 박씨라는 이름 위에 세운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스캔들, 재판, 수사. 잠깐만요. 그가 문득 한 가지 디테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두개골에 금이 갔다고 하셨죠. 충격, 살인.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통수에 금이 갔어요.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죠. 어쩌면 강민철 씨가 넘어져서 부딪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그를 쳤을 수도 있고요. 감식 결과가 말해주겠죠? 만약 사고였다면요. 박진우가 희망을 품고 물었다.
만약 그들이 다투다가 강민철 씨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면 아버지는 겁이 나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시신을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최명희가 동의했다. 저는 박도식이 냉혈하게 강민철을 죽였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숨겼고 자기 집 밑에 사람을 묻었고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은영이 식탁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요. 박진우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생각이 엉키고 감정이 북받쳤다. 거짓말을 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고통받은 강씨 가족에 대한 연민, 폭로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한데 뒤섞였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가 간청했다. 며칠만요. 모든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변호사와도 상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합시다. 최명희는 동의했다. 사흘 들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 후에는 경찰서로 갈 겁니다. 서류가 있든 없든, 당신의 동의가 있든 없든요. 진실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박진우는 새벽에 떠났다.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는 이수진에게 전화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안 좋은 상황이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박도식 씨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고 현재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할 거예요. 대표님 회사도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명성이 훼손되고 투자자들은 겁을 먹겠죠. 파산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 박진우가 지쳐서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집 밑에 시체를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 최명희 씨와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비수진이 제안했다. 침묵의 대가로 보상금을 제안하는 거죠. 거액의 돈, 집 소유권, 뭐든지요. 그녀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을 봤어.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녀는 진실을 원해. 정의를. 그렇다면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수진이 결론 내렸다.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 발견을 우연으로 포장하는 거죠. 점쟁이에게 집을 넘겼는데 그녀가 지하실을 수리하다 유해를 발견했고 당신에게 알렸으며 당신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범죄를 은폐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었다. 박진우는 동의했다. 그들은 하루 뒤에 만나 진술서를 준비하고 서류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상황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다. 박진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진우 씨, 거칠고 불쾌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내 집 밑에 있는 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고 그 점쟁이가 그걸 찾았다는 것도 안다는 거지. 이 정보가 당장 경찰과 언론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면 현금으로 10억 준비해. 자세한 건 내일 알려주지. 박진우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통화가 끊겼다. 박진우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든 채 서 있었다. 협박. 누군가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유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누구? 그는 이수진에게 전화해 통화 내용을 알렸다.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일이 복잡해졌군요. 그녀가 말했다. 돈을 주면 협박범은 또 돌아올 겁니다. 주지 않으면 그는 정보를 공개할 거고요. 스캔들은 더 커지겠죠? 강지훈일까? 박진우가 추측했다. 그가 집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럴 수도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수진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반나절 후 그녀가 다시 전화했다. 강지훈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보고했다. 그는 최근 사흘간 다른 도시에서 거래를 진행하며 출장 중이었습니다. 증인과 서류가 있어요. 당신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알아냈어요. 강지훈 씨가 정말로 집에 관심을 보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두 남자를 기억했어요. 한 명은 키 크고 마른 체형,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다부지며 왼쪽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었다고.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그놈처럼. 박진우는 긴장했다. 그 두 번째 남자는 누구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강지훈의 주변 인물 중 누군가가 집에 대해 알고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3개월 전에 살인을 시도했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왜?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녁에 그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최명희에게 위험을 알려야 했다. 집은 정적으로 그를 맞았다. 박진우는 안으로 들어가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과 은영도 사라졌다. 오직 최명희만이 눈 밑에 멍이 든 채 창백한 얼굴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다들 어디 갔습니까? 그가 물었다. 은영이가 아이들을 친구 집에 데려갔어요. 최명희가 대답했다. 며칠 동안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 했어요. 바둑이가 짖었죠. 손전등을 들고 나가보니 창가에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쳤지만 얼굴을 얼핏 봤어요. 중간 키에 어두운 옷차림, 그리고 다리를 절더군요. 왼쪽 다리를요. 박진우가 확인했다. 네.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그놈과 똑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협박 전화와 이수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명희는 말없이 들었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발견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거군요. 그녀가 요약했다.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 남자가 누굴까요? 모르겠지만 강지훈 씨와 관련이 있어요. 그의 공범이나 지인이겠죠? 그를 잡아야 합니다. 최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자유로운 한 위험은 계속될 겁니다. 박진우는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집을 감시하고 협박범을 추적해 붙잡기로 했다. 이수진은 노련한 전직 경찰 출신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복 근무를 시작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사흘째 밤, 카메라의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형체가 포착되었다. 탐정과 박진우는 즉시 반응했다. 잠복 장소에서 뛰쳐나와 남자를 포위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박진우가 따라잡아 땅에 넘어뜨렸다. 탐정이 손전등을 켜 얼굴을 비췄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면도하지 않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였다. 낯선 얼굴이었다. 박진우는 그를 거칠게 일으켜 지벽에 밀어붙였다. 누구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왜 이 집을 감시하는 거지? 남자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침묵했다. 말해. 아니면 당장 경찰에 넘기겠어. 박진우가 위협했다. 넘겨.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넌 졌어. 강지훈은 이미 뼈에 대해 알고 있어?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 아버지는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너는 범죄 은닉범으로 몰리겠지? 강지훈이 널 보냈나? 남자가 비웃었다. 강지훈은 약해 빠졌어. 행동하길 두려워하지? 내가 그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거야? 난 법 따위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정의지. 강씨 가족은 답을 얻을 자격이 있고 박씨 집안은 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박진우는 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나?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강민철처럼 죽길 바랐지? 하지만 그 점쟁이가 방해했어. 널 구했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해. 탐정이 경찰을 불렀다. 남자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명희가 그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이제 답이 나왔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지훈 씨는 죄가 없어요. 그의 동료가 복수심에 독자적으로 행동한 거군요. 이제 경찰이 처리하겠죠? 뼈는 어떻게 합니까? 박진우가 물었다. 어차피 진실을 밝혀야 하잖아요. 넵,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할 겁니다. 함께요.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이야기합시다. 그들이 조사하게 두죠. 밤은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아침에 그들은 모든 서류와 유해사진, 편지를 챙겼다. 시내로 가서 경찰서로 직행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는 다음 날 시작되었다. 감식반, 전문가,
수사관이 집에 도착했다. 지하실은 출입이 통제되었고 유해는 수습되어 감식을 위해 보내졌다. 최명희와 은영, 아이들은 임시로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집은 범죄 현장이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박진우는 그들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강지훈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강지훈은 충격받은 모습이었고 눈은 충혈되고 손은 떨렸다. 결국 아버지는 거기에 계셨군요. 그가 커피잔을 쥐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동안 땅속 지하실에. 세상에. 감식 결과가 확인해 줄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DNA 분석으로 정확히 밝혀지겠죠. 하지만 정황상 정말로 강민철 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인,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은?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누굽니까? 강지훈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윤성호. 제 사촌 동생입니다. 아버지 누나의 아들이죠. 강도와 절도로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이죠. 한번 마음먹으면 결과는 생각 않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보다 더 잘 알았고 박 씨 집안을 온 마음으로 증오했어요. 3년 전 제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증거를 찾겠다는 생각에 불탔죠. 저는 그만뒀지만 그는 계속 감시했어요. 당신이 집을 점쟁이에게 넘긴 걸 알고 관찰하기 시작했고요. 그녀가 지하실을 파는 걸 보고 중요한 걸 찾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거죠. 처음엔 복수심에 당신을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엔 협박으로 전환했고요. 그의 방식이죠. 윤성호는 절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왜 바로 나에게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강지훈이 변명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가 저질렀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짐작했어야 했는데 성우는 항상 극단적이었어요. 2번째 출소 후에는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박 씨 집안에 대한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범죄 전과가 있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촌이라. 위험한 조합이군요. 이제 당신 사촌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겠죠? 살인 미수, 협박, 불법 침입. 그의 전과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그는 그럴 만해요. 더 이상 그를 감싸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헤어졌다. 감식은 2주가 걸렸다. 감식반이 유해를 수습할 때 뼈 아래 썩은 옷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 두꺼운 비닐봉지에 쌓여 습기와 시간으로부터 보호된 채 쪽지가 보존되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시원시원하고 신경질적인, 분명 급하게 쓴 필체였다. 수사관은 다음 조사 때 박진우에게 쪽지를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틀림없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언젠가 이것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쓴다. 진실을 알게 되기를. 강민철은 5월 23일 저녁에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사업 문제로 다퉜다. 그는 내가 부정을 멈추길 요구했고 모든 것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거절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2층 방에서 싸웠다. 그가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비상 계단으로 도망치려 했다. 강민철이 뒤따라왔다. 내가 동의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저녁 소나기 뒤라 지붕이 미끄러웠다. 그가 발을 헛디뎌 집 옆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뒤통수를 부딪혔다. 내가 내려가 확인했을 때 그는 죽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밀지 않았다. 맹세코 밀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용서해라, 오, 민철아. 언젠가 내가 알게 된다면 용서해다오, 아들아. 박도식. 박진우는 쪽지를 다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은 감각이 없었고 목이 탔다. 아버지는 죽이지 않았다. 사고였다. 강민철은 지붕에서 박도식을 쫓다가 스스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겁에 질려 시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비극적인 사고를 범죄로 둔갑시켰다. 이것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이 쪽지를 가져가며 말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박도식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씨의 죽음은 사고였던 거죠.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사망 은폐, 불법 매장,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심각한 범죄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감식 결과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힘없이 물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통수 상처는 높은 곳에서 단단한 표면에 떨어진 것과 일치합니다. 충격 각도, 골절 형태, 모든 것이 사람이 가한 타격이 아닌 추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박도식 씨가 강민철 씨를 때렸다면 흔적은 달랐을 겁니다. 쪽지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우는 안도감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경찰서를 나왔다. 아버지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사고를 숨겨 범죄자가 되었다. 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두려움, 공황, 처벌을 피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그를 거짓의 길로 내몰았다. 감식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강민철의 사망은 높은 곳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뒤통수 상처는 콘크리트 표면과의 충격과 일치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두 남자 사이의 갈등 중에 발생한 사고. 공식적인 수사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강민철은 1994년 5월 23일 박도식의 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박도식은 사망 은폐, 불법 시신 매장, 수사기관에 대한 위증 혐의가 있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박진우는 강지훈을 만나 쪽지 사본과 감식 결과를 전달했다. 그들은 같은 카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었군요의 강지훈이 쪽지를 다시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죽음을 숨겼고 우리 가족을 30년간의 고통 속에 살게 했죠.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떠났는지 사망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삼촌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망가뜨렸어요. 만약 박도식 씨가 그때 자백했다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쉬운 길을 택했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죠. 하지만 그가 냉혈한 살인자는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지훈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아버지를 묻어드릴 수 있겠군요. 그게 중요합니다. 언론은 스캔들을 부풀렸지만 쪽지와 감식 결과가 공개된 후 기사의 톤은 달라졌다. 헤드라인은 부드러워졌다. 30년의 비극, 두려움에 감춰진 사고, 후계자, 아버지의 비밀 밝혀 살인 혐의 벗기라. 여론은 돌아섰다. 박진우는 더 이상 살인자의 아들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기 시작했다. 사업은 점차 회복되었다.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파트너들은 협력을 재개했으며 고객들은 계약 파기를 멈췄다. 이수진은 회사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결국 성공했다. 수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박진우는 최명희와 다시 만났다. 그녀가 전화해 만남을 요청했고 은영과 함께 아이들은 없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고맙습니다. 최명희가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솔직함에 감사드려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진실을 감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천만에요. 박진우가 지친 듯 대답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조만간 말이죠. 저희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은영이 뜻밖의 말했다. 괜찮으시다면요. 아이들이 그곳을 정말 좋아해요. 저희도 그렇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진짜 집이에요.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 집, 비극의 장소, 고통의 장소, 거짓의 장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30년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장소. 계속 사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은 당신들 겁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증여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가 준비될 겁니다. 그 집은 공식적으로 당신들 가족의 소유가 될 겁니다. 제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최명희가 미소 지었다. 그를 안 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진짜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박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가족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는 서류 폴더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갔다. 이수진은 모든 것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했다. 증여계약서, 소유권 등기 증명서, 등기부 등본. 이제 집은 최명희의 소유였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박진우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여기 증여계약서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 소유권 증명서고요. 집은 공식적으로 당신들 것입니다. 모든 시설, 부지, 건물 포함해서요. 최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고 꼼꼼히 읽었다. 은영이 어머니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최명희가 속삭였다. 이게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우리 소유의 집이 생겼어요. 반지 하나 월세방이 아니라 우리 집이요. 영원히.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제 가족이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밝혀주셨으니까요. 강씨 가족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고요. 그건 값진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도 되냐고 시끄럽게 물으며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바둑이가 기쁘게 짖으며 그들을 뒤따랐다. 이제 제 가족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최명희가 말을 이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동생이 냉혈하게 살해당했다고 믿었어요. 이제 모두가 그것이 사고였다는 것을 압니다. 씁쓸한 진실이지만 진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집이 생겼고 머리 위 지붕이 생겼고 아이들을 위한 미래가 생겼습니다. 박진우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최명희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또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언제나 손님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냥 집을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집은 뒤에 남았다.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정말로 그 집이 필요했던 가족의 것이었다. 박진우의 삶은 평소의 궤도로 돌아왔다. 회사는 잘 운영되었고 프로젝트는 실현되었다. 스캔들은 잊혔다. 강지훈은 아버지를 시립묘지에 묻고 멋진 묘비를 세웠다. 윤성호는 살인 미수와 협박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명희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 아이들은 자라서 시골 학교에 다녔고 은영은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 집은 웃음과 온기,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비밀은 그 집을 놓아주었고 슬픔의 장소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다.